안녕하세요. 2022년 세계 책의 날 주간입니다. 지금 서점과 출판사에서 책과 함께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른비 출판사 라이브 방송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편집자 안신영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최승희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예술심리상담사 최승희입니다. 최승희 선생님은 현재 숙대 초빙 교수이시고요. 최승희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른비 출판사에서 지난해에 출간한 당신은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주제가 나의 연애와 결혼은 왜 어려울까인데요. 누구나 관심이 있는 주제죠. 지금 이 책의 한 챕터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네, 당신은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 발달의 단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년기에나 아동기에나 또 청소년기에나 각각의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과제를 나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자기 치유 상담서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성의 발달 단계 중에서 연애와 결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이 주제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질까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누군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대인관계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랑에 우리가 탁 빠지는 그 순간 아주 강렬하게 끌림을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첫눈에 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첫눈에 반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상화라는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어떤 이상적인 이성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한테 씌워놓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경우 굉장한 어떤 끌림과 쾌감, 짜릿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른들이 말하기를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면 그렇게 투사된 이미지를 더 씌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유령과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좀비와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음 과 없음 사이에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연애와 결혼이 왜 어렵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천상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천사 혹은 뭐 유령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만져지고 실존하는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벗겨낸다는 건 굉장한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게 쭉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건데 특히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민담 손 없는 소녀입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던 좀 신비롭고 기이하면서 그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앗간 주인에게 어떤 노인이 찾아옵니다. 너희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뒤에 있는 것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를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방앗간 주인은 지금 가세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말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과나무 뒤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외동딸이 자기가 이 노인에게 팔려가게 됐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이 노인은
바로 악마였거든요. 악마에게 팔려간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 딸은 밤새 울게 되고 이 눈물이 온몸을 적시게 되는데요. 이 눈물이 그녀의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그리고 소녀는 새벽에 자기 주위로 악마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침이 돼서 악마가 그 소녀를 가져가려고 왔는데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이 악마는 아버지에게 네 딸의 손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녀의 두 손을 자릅니다. 악마가 물러간 이후로 이 소녀는 울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요. 그리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 왕이 소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손이 없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소녀에게 은으로 만든 가짜 손을 달아줍니다. 근데 너무 알콩달콩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악마가 쫓아와요.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 소녀와 그녀의 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의 어머니는 이 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둘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몰린 곳이 바로 숲이었습니다. 숲에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전에 안 해봤던 것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집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녀의 온몸으로 다 해냅니다.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요. 무려 7년 동안. 7년 동안? 근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스스로 그 손이 만들어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편집자님, 왕은 그 시기 동안에 뭘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찾았겠죠.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왕비와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고통스럽게 그들을 찾아 헤매던 왕은 드디어 숲에서 왕비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삽니다. 멋진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 이렇게 손을 자른다는 게 좀, 뭐, 예를 들어, 라푼첼처럼 탑에 가둔다든가, 아니면 뭐, 인어공주처럼 목소리가 사라진다든가, 이런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 속 상징이라 하더라도 손을 자른다는 게 좀 가혹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뻗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 손이 잘렸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악마와 아버지에 의해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정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주체성을 그리고 자율성을 상실해버린 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녀가 그 잘린 손이 좀 임시 방편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왕이 이제 손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왜 금손이 아니라 은손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관심이 가셨어요. 왕이 돈 많이. 그래요. 이제 사실은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금술에서 보면 연금술사들이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고 장기간에 걸려서 끓이고 뚜껑을 덮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얻어내고자 했었던 물질이 뭐였죠? 금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가장 고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은손, 결국은 그녀는 가장 높은 고양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얘기가 두 번의 해피엔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왕하고 그냥 결혼을 했다. 저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제 2차 실현이 시작이 돼서 네. 아주 혹독한 시간을 견딘 후에 다시 만나서 또 다른 해피엔딩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해피엔딩이 그냥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의 해피엔딩이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도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콩깍지가 씌이는 건데 네. 콩깍지가 계속 씌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심장 터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용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존하는 누군가와 만나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관계일 텐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 그대로 이제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지는 네. 그런 사태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실망과 좌절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장기간의 연애를 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뭐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거야.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아. 라고 하지만 또 결혼이라는 어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연애나 결혼 생활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치열한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부분의 결핍 네. 이것인데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딱 묶이게 되면 네. 상대방이 가족으로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갈망하고 네. 그것을 막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는 넌 가족인데 왜 안 해줘?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둘이 귀를 이렇게 닫고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가족인데. 그럼 둘이 똑같아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울 때는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는 걸까? 이제 이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네. 이 격렬한 그 무엇,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이 결핍,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혹시 네. 그 주변에서 네. 편집장님 말고요. 네. 주변에서 네. 좀 잠수 타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연인 관계 속에서. 저는 많이 봤죠. 그쵸? 많이. 예. 사실 뭐 주변에 많이 봤죠. 주변에. 네. 네, 맞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두 사람이 계속 썸을 타요.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네. 이 A가 보기에 B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A가 용기를 내서 B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B가 흠칫거리더니 훅 뒤로 후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가 내가 잘못 해석했나 보네. 그리고 실망하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다가가는. 맞아요. 슬금슬금 네.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또 다가가면 뒤로 물러서고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연인이라는 궤도에 올라가게 됐어요. 네. 어느 날 또 잠수를 탔어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뭐 수소문을 해도 닿지를 않아요. 너무 걱정이 되겠죠. 또 짜증도 나죠 또. 네. 짜증도 나고 인간 네. 도대체 뭐지?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편집장님이라면은 B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먼저 화는 나는데 사람이 일단 초췌해졌는데 불쌍한 마음이 딱 들면서도 또 화가 나면서도 막 이제 그 내적 분열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좀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내적 분열. 네. 맞아요. 그 불쌍한 마음도 들고 막 짜증도 나는데 네.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B가 초췌한 표정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나 혼자 견뎌냈어. 부담 줘도 되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찌운하고 그래서 더 잘해줬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진짜 지금 편집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나한테 기대도 되는데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일까? 라는 퀘스천이 계속 생겨요. 그럼요. 들죠. 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A는 서서히 지쳐가요. 나는 너에게 도대체 뭘까? 물론 B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고맙지만 내 존재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너에게 믿을만하지 못한가? 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버린 A는 결국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그럴 줄 알았어. 난 그걸 알고 있었어. 역시 너도. 라는 생각을 하죠.
자기 생각의 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다는 거는 왠지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런 패턴의 연애를 반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A가 떠난 건데 이게 네, 너무 네. 지긋지긋해서 네, B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네, 네. 애착이론이라는 이론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B는 회피 애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피 애착. 예. 네, 네. 이 회피 애착은요, 네, 네.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음, 아이가 부모님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어떤 신호를 네, 네. 울음으로든 미소든 몸동작으로든 이렇게 보내는데 네, 네. 부모가 그 신호에 민감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울하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네,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의 신호를 자꾸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신호에 반응해주지 못할 때 이 네, 네.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느끼냐 하면 거절, 리젝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네. 그것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이 되면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구나. 거절이라는 것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피애착의 아이들은 주로 혼자 놉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어도 자신의 갈망을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떤 그 좋은 느낌들을 계속 회피해버려요. 왜냐하면 가까워질수록 거절에 대한 예측이 미리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계속. 불안해서 두려워서 회피를 한다라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유형의 애착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모습.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회피애착을 얘기했는데 이 회피애착이 결국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불안정 애착 중에 하나인데요. 회피애착 외에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확 잡아끌어요. 정말 네, 네. 강하게 잡아끌어요. 너 사랑한다. 처음에 멋있는데. 네. 그게 좀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사랑하는데 네, 네. 어느 날 이 A가 B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에 보냈어요. 네. 근데 웬일인지 1시간이 지나도 1시간 반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네. 근데 이 B는 그때 바빴어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 바쁠 수도 있죠. 네. 근데 1시간 반 지난 이후로서부터 막 카톡이 진짜 막 대량 카톡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해? 왜 내가 보낸 거 안 봐? 나중에 점점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깜짝 놀란 B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랬어. 이해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A는 막 경로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왜 저렇게까지, 그죠? 그쵸, 이상하죠. 네. 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는? 근데 이게 풀리고 나면 또 너무 사랑해요. 그냥 또 좋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붉어지는. 아까 회피애착하고 좀 상당히 다르네요, 양상이. 네, 그쵸. 네. 네.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양가적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가적 애착. 예. 네. 네. 이 양가적 애착도 역시 부모님과의 애착의 경험이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양가적 애착은 회피애착과 다르게 분명히 부모님이 아이가 보낸 신호에 반응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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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달래주기도 하고 예뻐해주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반응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왔다 네. 갔다. 근데 해줄 때는 음. 또 반응해주지 않을 때도 또 이 간극이 너무 크고. 그럼 애기가 너무 헷갈리죠, 아이가. 맞아요. 그거예요. 헷갈려요. 분명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서 뭔가 애착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네, 네. 나를 안아줬어요. 그럼 안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계속 불안해요. 분명히 또 언젠가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더 강하게 끄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끌 때 과장된 애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면서 날 떠나지
끝까지 막 계속 있을 거지!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장된 울음, 이 과장된 화, 네, 이런 네. 것들이 과장된 애착 행위라고 어,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불안해서. 그렇군요. 한 가지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 손 없는 소녀의 얘기를 보면은 네, 네. 아버지가 소녀의 손을 자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악마에게 딸을 판 것도 아버지거든요. 네, 그렇죠. 왜 아버지일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왕, 전부 다 남성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이성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상을 형성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초반에 이성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고, 네네. 그래서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될 수도 있지만 네네. 아주 부정적인 아버지였을 경우, 음. 난 아빠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이성의 그 이상적인 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근데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상담소에 오게 되셨는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난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왜 그런 생각을 그랬을까요? 진짜? 가졌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집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엄마를 때리고 이 딸도 때리고 심지어는 이제 살인의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학대에 노출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게 망나니처럼 막 들뛰는데도 아무도 아버지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력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이 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연애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만약에 내 인생에서 연애나 결혼이 있다면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정말 날뛰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감을 느꼈던 그 딸은 아버지와 정반대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상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렇죠. 순하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맞아요. 근데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상한 거죠, 그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했던 그 남편은 도박 중독이 있으셨어요. 네, 진짜.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이런 결핍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나의 결핍과 너의 결핍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독일의 민담 손 없는 소녀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결혼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악마에게 시달리는 네네. 이 손 없는 소녀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숲으로 가게 됩니다. 네. 숲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뭐 휴식? 그런 것도 있지만, 충전?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어둡고,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이미지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이 갖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의식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상징이기도 한데 그녀가 숲에 들어가서 스스로 물을 깃고 또 장작을 패고 이전에 안 해봤었던 것들을 그녀가 네. 스스로 자기 몸으로 네. 해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녀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었던 것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주체성을 가진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 손의 역할을 자기의 남은 온몸으로 다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녀는 뭔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 고민을 하는 우리가 숲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네네. 그 관계에서 어그러질 때, 특히 네. 가족 관계에서 어그러질 때, 이렇게 네. 너의 탓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네. 실제로 제가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부부가 네네. 이런 마음을 갖고 와요.
선생님, 제발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두 분 다 오세요. 네네. 자, 근데 사실 정말 치유되어지는 과정은 물론 서로의 잘못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네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각자 보기 시작할 때 정말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숲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내양화해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네네. 멈춘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나 또 떠나려고 할 거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메시지가 아마도 나한테 질렸다라고 그리고 너한테 실망했다라고 주는 메시지일 거야 라고 느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상대방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이 순간 딱 멈춰야 돼요. 멈춰라. 멈추려면 네. 자각하고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어쩌면 또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잠깐 멈춰야 돼요. 그걸 과거상하려고 막 또 하지 말고 잠깐 멈춰야 돼요. 네네. 멈추고 질문하고 상대방을 멀리서 이렇게 다시 관찰하면서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지금 거절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네.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여태까지 맺었었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보였던 진정성의 순간들을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의 투사를 씌워놓은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한테 시간을 주고 또 질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멈추고 나를 알고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모든 잘못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 없는 소년에 나왔던 이 악마는 그 나쁜 놈은 네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아버지로 인한 부정적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손 없는 소년은 이 부정적인 아버지 컴플렉스를 부정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은 악마의 모습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나의 있을 수 자신일 있다.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너만 다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숲을 딱 빠져나온다는 것이 무조건 어떤 관계를 잘해봐라 그런 권유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엔딩도 있겠지만 또 이거 아니다라고 또 선언할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들리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무조건 관계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잘해보자. 많이 해답이 아니라 네네. 거리를 두고 가만히 봤더니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그 나쁜 놈을 어떻게든지 내가 개선시키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모든 걸 다 주어서 이걸 유지하려고 해왔구나. 내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걸 깨닫게 되면 지금 선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맞아요. No! 라고 할 수 있는 힘. 그 사람의 주체적인 선택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손 없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것까지 말씀하셨고, 선생님께서 또 상담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범을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만났던 부부 얘기인데요. 네네. 이제 여성분은 사회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은 커리어 우먼이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할 때 어떤 판타지가 있으셨냐면 완벽한 내 편. 100% 완벽한 내 편. 누구나 바라는 거긴 한데, 네. 그래요. 근데 100%는 그쵸. 100%는 처음부터 그럴 순 없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간절한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녀의 성장기를 보면 네.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힘든 과정 끝에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네. 이제 뭐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사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네. 아버지는 계속 이 딸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이제 돌았죠. 그래서 늘 외로웠고 네. 아버지 사랑이 고팠고 그래서 그녀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정말 완벽한 마치 아름다운 성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네.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남성과의 그 연애가 굉장히 불발이 이렇게 너무 짧은 순간에 그냥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두 부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 왔어요. 네, 네. 그러면 남성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남성분은 네. 사실 이제 이 여성분이 봤을 때 굉장히 잘 챙겨주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잘 리슨해주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갖고 있었던 이상적인 이성상에 부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게 된 건데 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계속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왜 내 옆에 없냐? 왜 주말이 되면 항상 나랑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이 남편은 너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려? 날 좀 내버려둬. 네. 이러는 거죠. 막 바뀌었어요. 왜 남편이? 그러게요. 결혼하면 다 바뀌는 걸까요? 아,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또 이 네. 여성분을 선택한 또 이유가 네,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이제 이분은 호르몬이 밑에서 이제 네. 자랐어요.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 아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 키워줘서 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았고 네. 정말 잘 봉양을 했어요. 아마 네. 이분의 섬세한 부분들은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마 배양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마음속에 너무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너무 의존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뭔가 이 남편도 네. 이렇게 여성과 연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겠다 이건 아닌데 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좀 이게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그런 느낌? 쉰다기보다 어머니에게 아들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너무 마치 이렇게 남편처럼 아들을 대하는 너무 많은 부분을 챙겨줘야 네네네. 되고. 네, 그래서. 자연고 남편 같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좀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이 여성을 봤더니 이 여성은 커리어 우먼이지 굉장히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여성 참 내가 원하던 그런 이성상이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계속 내 옆에만 있어라. 어디를 가냐.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뭔지 알겠어요, 조금. 네, 네. 내가 어머니랑 똑같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담소에 왔는데 이 역동을 그분들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네, 네. 있었다가 각자의 얘기를 하고 네.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그때는 정말 막 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상담소에서는. 네, 네, 네.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 사실은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서로 리슨하게 되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핍에 대해서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던가 네, 네. 서로에게 공감의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해 줘야 될지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결국 남편과 아내에게 막 분노하는 이것은 내 결핍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은 관계를 좀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보통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대화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소도 좀 가보고 싶고 그렇지만 좀 문턱은 높은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좀 체계적으로 알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핵심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어린 시절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글들을 쓰실 수 있고 네. 또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요.
또 나와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과제와 음. 어려움이 있었던 다른 화가들의 이야기와 그림들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가기가 조금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일단 그 전 단계로 이 책을 가지고 자기 탐험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시고 한 챕터 한 챕터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만들어줬었던 가짜 손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스스로의 치유의 과정을 통한 자생력을 가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더 필요하시다면 상담소도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책을 좀 찾아본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잘 사랑하기 위한 그런 작은 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 제가 나눈 얘기들이 그런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주신 최승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출판문화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세계책의 날 문화라이브, 지금까지 이른빛 출판사의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